네, 준비됐나요? 예, 다 앉았죠? 오늘 3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좀 인원이 많습니다. 오늘은 원래 테드 수업 듣는 학생들 위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맛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식품학과 학생들이 궁금한 학생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맛 컬럼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렇게 미디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 맛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넘치도록 인포메이션이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이제 맛 컬럼리스트라는 직업의 세계라는 주제로 박산영 이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컬럼리스트고요. 이제 다한나 커뮤니케이션 이사로 계십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맛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주 생소한 직업인 맛칼럼니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 맛칼럼니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위에 올라가는 게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은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음식평론가라고 합니다. 푸드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음식평론가라고 하는데 왜 맛칼럼니스트라고 하느냐면, 이건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의식주와 관련돼 있는 모든 행위들과 관련한 직업에는 분명히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평론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영화평론가, 문학평론가, 클래식, 그리고 클래식 음악, 음악평론가들, 이런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음식평론가는 우리나라에 없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까지 음식평론가 이외에 말씀드린 모든 평론가라는 직업은 지금 여러분들 이 학부에서 비롯해가지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평론을 할 수 있는 개론이 있고, 그리고 그 평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평론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식품 전공하시는 학생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한 1990년대 이전까지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이것을 평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먹고 사는 것, 무엇이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상과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남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식을 전문적으로 탐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겨우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조금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음식을 평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음식을 사람을 자극시키는 TV의 어떤 그 하나의 테마로, 그래서 예능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먹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식을 평론하기에 앞서 이제 음식을 하나의 오락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까지만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도 음식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긴 한데, 감히 음식평론가라고 제 자신을 칭하지는 못하고, 음식과 관련돼 있는, 맛과 관련돼 있는 테마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 칼럼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음식 컬럼니스트라는 네이밍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음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 전공과 이 직업이 전혀 상관없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맛칼럼니스트는 가능하다는 점.
예,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하는 일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마칼럼니스트 그러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다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맛있는 음식을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먹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음식을 먹고 음식점을 소개해주는 직업이 아니고, 음식이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음식을 좀 더 인문학적으로 깊게 탐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주로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맛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맛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뭐 아니면 학교 앞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집이 있으면 그 집 맛있어요, 맛없어요라고 하면 각자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집을 맛있다고 얘기하느냐, 혹은 당신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집을 맛없다고 평가하느냐는 저마다인 거죠. 그래서 맛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 주관적인 느낌은 절대로 어떤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맛은 맛있다 있다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맛은 뭐냐? 인간이 느끼는 맛에는 두 가지 맛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나는 본능의 맛, 본능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있죠. 맛은 뭘로 느낍니까? 보통은 혀로 먼저 느끼죠. 혀로 느끼는 맛에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 혀에서 무슨 맛을 느끼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 요게 5가지 맛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매운맛을 하는데, 매운맛은 맛으로 분류하지 않고 혀가 느끼는 통증, 통각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5가지 맛, 그러면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요렇게까지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교육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것도 지고지순한 진리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짜게 먹지 마라, 건강에 해롭다. 그러니까 짠맛을 좀 멀리하는 경향, 덜 짜게 먹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너무 달아서 싫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맛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그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을 느낄 때는 반드시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죠. 냄새를 못 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가 많이 들었을 때, 코감기가 들었을 때 뭘 먹으면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냥 달고 쓰고 짜고 이런 것만 느껴지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맛이다라고 얘기할 때 향을 느끼지 못하면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요즘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나오는 순간에 보기에 그럴듯해야 되죠. 그래야 내 카메라가 저절로 움직여야 이게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사진 찍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별로 처음부터 끌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스낵 같은 거, 스낵 종류들 드실 때 보시면 그 봉지가, 과자 봉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빵빵하게 이렇게 질소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스낵이 눅눅해지지 말라고. 왜? 스낵은 입으로 씹는 순간에 바사삭 거리는 이 느낌이 나야만 제대로 된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나 혀나 그리고 이 손으로 느끼는 이 모든 촉감, 질감, 이런 것도 맛의 하나죠. 그리고 소리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오감을 전체 사용해가지고 맛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뿐일까? 또 한 가지는 문명의 맛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명의 맛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맛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음식을 두려워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뭡니까? 모유, 엄마 젖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젖을 좀 먹다가 엄마 젖하고 비슷한 것을 먹는 게 분유를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유에는 우유, 그냥 여러분들이 소에서 짠 우유보다 10배 정도의 글루타민이 있습니다. MS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의 맛을 들이면 다른 우유를 못 먹어요. 그래서 분유가 왜 아주 기술력이 높은 그 가루 우유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분유의 이 제조 성분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유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감칠맛을 인위적으로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유에서 시작해서 분유를 먹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엄마 젖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유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이유식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처음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 어떻게 하죠? 엄마가 먼저 먹어요. 아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엄마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막 웃어요. 웃으면서 아이 맛있다라고 아이를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저 사람이 뭘 먹고 기쁘게 웃으니까 아,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유식을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함께 식사를 하는 이 가족들은 나랑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처음 먹는 음식들이지만 하나 둘씩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음식을 가족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에 적응하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과정인데, 자, 여러분들 세대부터 뭐가 생겨났냐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유치원에 다니시게 하면 유아원, 유치원 시절부터 급식을 받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저마다 유치원에 온 친구들, 초등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이 저마다 가정에서 내가 두려움을 떨쳐낸 음식의 종류와 가짓수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음식을 일괄적으로 먹이는데, 어떤 친구는 경험해본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음식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것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보통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기록장에다가 이렇게 아이가 뭘 안 먹어요, 너무 편식이 심해요, 이렇게 쓰는데,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고 편식이 아니고 두려움.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거든요. 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공포심. 그래서 이걸 떨쳐주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내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는 그런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은 반드시 이런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떤 음식들은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학교에서 상을 탔을 때 부모님이, 혹은 내가 뭘 잘했을 때 부모님이, 혹은 졸업식에 부모님과 가족 함께 내 생일날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여러분들 뇌리 속에 다 있어요. 그게 뭘 먹을 때 그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맛이다 하고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맛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맛이라는 게 얼마나 이 복합적인지를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주면 이 여기가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액체의 색깔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색깔인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블렌딩 마스터라고 합니다. 블렌딩 뭘 섞는 마스터 장인이라는 뜻이죠. 뭘 섞는 장인? 위스키를 섞는 장인입니다. 네, 블렌딩 마스터라고 하는데 무슨 위스키를 섞는 장인이냐? 여러분들 요즘 20대가 위스키를 즐겨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위스키를 뭐 안 드시는 분들도 처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런 브랜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발렌타인, 조니 워커, 뭐 로얄 살루트, 뭐 이런 브랜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위스키들을 위스키의 종류로는 무슨 위스키라고 하냐면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합니다. 블렌디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위스키라는 뜻이에요. 이 블렌디드 위스키의 대척점에 있는 위스키를 뭐라고 하냐면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싱글 몰트는 싱글 단 하나의 몰트 싹을 틔운 보리로 만든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조장마다 똑같은 보리로 만들더라도 양조장마다 위스키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싱글 몰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레인 위스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인, 곡물로 만든 위스키. 대표적인 게 뭐 보번 위스키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곡물로도 만드는데 그러면 발렌타인이나 그 조니 워커나 로얄 살루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의 싱글 몰트, 여러 가지의 그레인 위스키를 모아가지고 발렌타인 위스키의 맛이 나도록 섞어요. 보통 몇 가지를 섞느냐면 보통 10에서 20가지 사이를 섞어요. 뭐 한 13가지 정도를 뭐 보통 섞는다 그러면 이 양조장마다의 맛이 다 다르고 이걸 술을 빚는 그의 맛이 다르니까 이거를 일정하게 이전과 같은 발렌타인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렌딩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그러면 우리가 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알기 위해서는 향을 맡아보고 직접 마셔봐야 되겠죠. 근데 향을 맡아보고 직접 마시고 이러다 보면 오래 못 살아요. 그죠? 네, 오래 못 삽니다. 이 사람은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셔야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블렌딩 마스터들은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킁킁킁 이렇게 맡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처음에 수련을 할 때는 무지하게 마시고 먹고 마시고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뭘로 하냐면 색깔만 보고 합니다. 색깔만 딱 보면요, 아 올해 이 양조장의 술은 이렇게 나왔구나, 잘 나왔구나, 뭐가 조금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색깔만 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렌딩을 딱 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원하는 발렌타인의 맛, 내가 원하는 조니 워커의 맛이 딱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색을 딱 보면 그 색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블렌딩 마스터의 역할인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은 색으로만 가지고 판단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후각, 여러분들이 코로 뭔가 냄새를 맡는 이 후각은 굉장히 불안한 감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새로운 방에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어느 호텔에 문을 열고 객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그 객실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처음에는 그 냄새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5분만 딱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 냄새에 내 후각이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여러분 각자의 집에도 보면 집집마다 조금씩 냄새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 집에 딱 놀러 가보면 그 집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후각은 굉장히 게으르고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각을 믿고 음식을 만들면 혹은 음식을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굉장히 빨리 피곤해져요. 그래서 게으릅니다, 얘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음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거나 음식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혀와 코가
느끼는 감각을 믿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눈이 나쁘면 여러분 시력을 보호해주는 안경이라는 보조 도구가 있죠.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라는 게 있죠. 근데 미각과 후각은 한번 다치면 이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코가 나쁘다고 그래서 코에다가 뭘 끼우고 다니는 사람 없죠?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후각과 미각은 가급적이면 덜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많이 쓰면요 굉장히 무뎌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머님은 아직 안 그러실 나이일 것 같고, 여러분들 할머니 혹은 좀 나이 많으신 우리 그 친척 어르신, 예전에는 내가 그 댁의 음식을 참 좋아했어요. 이 할머니 참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나이가 드실수록 음식이 점점 짜지고 음식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미각이 점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짜야 더 자극적이어야 자기가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나요. 그래서 미각과 후각은 절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관능으로 느끼는 맛은 어쩌면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맛은 단순하게 혀와 코와 이런 것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 전체, 그 개인의 살아왔던 흔적, 혹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도 맛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맛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맛있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칼럼니스트의 직업은 철저하게 사람을 이해하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왜 경상도는 이런 음식을 먹고 왜 전라도는 이런 음식을 먹고, 혹은 왜 한국 음식 맛은 이렇고 왜 일본 음식 맛은 이렇고, 이런 것들은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선택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서사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하나의 음식은, 이 음식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빚어진 하나의 결과물들이고, 그 결과물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과정을 탐구하는 그 서사를 연구하는 게 마칼럼니스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서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마칼럼니스트라는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칼럼니스트가 됐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마칼럼니스트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저랑 혹시 여러분 수용식회 이런 것들 예전에 보시니까 황교익 씨라고, 황교익 씨 선생이 우리나라의 1호 마칼럼니스트고 제가 2호 마칼럼니스트고, 그래서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부르는 이런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저는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쯤부터 제가 블로그를 시작해가지고 음식 블로거는 아니었어요. 음식 블로그는 아니었고 그냥 제가 뭐였지? 와인을 좀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는 또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이렇게 돈을 잘 벌던 시절이어가지고 정말로 와인에 심취해가지고 와인을 막 먹는데, 와인을 먹고 이 와인의 느낌, 뭐 향은 어땠고, 뭐 냄새, 맛은 어땠고, 막 이런 걸 막 적는 것을 테이스팅 노트라고 합니다. 맛보고 쓰는 노트라는 뜻에서 테이스팅 노트라고 하는데, 이걸 테이스팅 노트를 뭔가를 적으려고 하니까 마땅한 도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블로그라는 게 뭐 네이버에서 나오고 여러 플랫폼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 블로그가 참 편집 기능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냥 제가 마셨던 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쓴 거고, 와인을 먹다 보면 반드시 음식을 같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제 먹었던 음식들, 뭐 먹었던 술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적다 보니까 이게 느닷없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지? 막 이랬는데 그러다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엄청나게 유명한 블로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블로그 그냥 하면서도 제가 계속 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씁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뭘 작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저 같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아이폰 하나에는 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 순간 이 기능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제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나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때부터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책을 쓰자, 뭘 하자 막 이렇게 제안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제가 제 나이가 그때 39이었습니다. 39이었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을 하겠냐? 조금 이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제 나이 39에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뭐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어요.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의 지금 평균적으로 살아갈 평균적인 수명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고가 없는 이상은 자연적인 수명으로 봤을 때 나는 80세 이상까지는 살 것 같은데 만약에 80세 이상까지 산다 그러면 이거 큰일인데? 예를 들면 한 75세 정도까지는 경제활동을 해야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직업들이 어떻습니까? 일단 정년 보장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여기 교수님들, 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교직자들이 정년 보장되는 나이가 보통 65세. 근데 65세까지 계시는 분들도 잘 없습니다만은 65세에 나오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명은 평균적으로 한 100살 정도는 될 건데 어떡하죠? 이제 그때부터 65세 여러분들이 아주 안정적인 정년이 보장된 직업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65세에 나오면 평균적인 기대 수명에서 죽는 날까지 3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때부터는 폐지를 줄 거예요? 아파트 경비를 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저도 제가 나이 39에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딱 내걸었어요. 세 가지 조건이구나. 첫 번째, 내가 정말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인 이상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 나이 80 정도 됐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마칼러미스트라는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서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쓴 책이 2013년도에 나온 책인데 일본의 맛 규슈를 막다라는 일본 음식 책인데 제가 이제 일본 음식을 좋아해서 일본 음식 책을 쓴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 사실은 일본 음식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대 한국 음식이 탄생하기 그 시점에 우리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 음식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본 음식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 음식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닌 거예요. 일본을 다니는데 문제는 일본을 제가 이 책 쓰기 위해서 뭐 한 60번 이상 이렇게 일본을 다녔습니다. 뭐 짧게는 2박 3일 정도, 길게는 한 2달 정도 일본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죠. 사업을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다행이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부산에는 일본에 가는 배가 있잖아요. 네. 일본에 가는 배가 이제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로 가거나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후쿠오카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서 배값도 비싸고 비행기값도 굉장히 비싼데 예전에는 배값이 좀 쌌어요.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 없이 이렇게 일본에 가서 일본 음식 취재를 하고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스폰서도 생겨요.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가서 뭐 여행 가서 뭐 취재를 좀 해서 우리 잡지에다가 글을 좀 실어주지 않으련 우리 신문이 이번에 이런 것들을 뭐 기획하고 있는데 취재를 좀 하고 신문에 기사를 좀 써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거리가 하나 생기죠. 심지어 그 일거리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그 부산 한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산 국제여객선 터미널에는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뭐냐면 이 관광객들이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 막 사오면 웃돈을 얹어서 그걸 대신 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술을 싸게 유통하는 이 비공식적인 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일본을 굉장히 자주 다니는 것 같은데 뭐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냥 놀러 다닙니다. 그럼 그냥 놀러 다니지 말고 그럼 술이라도 한 병 사오세요. 그럼 내가 이걸 얼마에 사줄 테니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배값은 빠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작가가 된 거죠. 작가가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요리사 그 박찬일 셰프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박찬일 셰프님이 이제 제 책에 이렇게 그 추천사를 굉장히 재밌게 써주셨어요. 뭐 그가 일본의 비행기를 버스처럼 타고 다니느라 짐 몇 차를 날려먹었다는 소문도 그를 앞세우고 가면 오직 손으로 모든 걸 말하는 쇼쿠닝 장인들을 친구 삼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는 관심 없다. 때로는 포르노가 진짜 문화생생할 때가 있다. 스토리가 있는 놈이면 더 좋을 것이다. 박상현의 책이 딱 그렇다. 내게 전화하지 마시라. 나는 지금 이 책 읽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감사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여러분 마칼럼니스트 제가 하고 싶어요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마칼럼니스트를 누가 이렇게 시험 치고 면허증을 라이센스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마칼럼니스트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이런 평론가나 컬럼니스트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자기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이 한번 있어요. 우선 책을 내는 게 시모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이 세상으로부터 그 관련 업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의 세계에 아주 무사히 진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일본 여행 얘기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행은 누구나 좋아하시죠. 그리고 뭐 한참 지금 대학생활 하시면서 이제 배낭여행도 다니시고 싶고 막 이런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 4학년 때 배낭여행을 유럽 배낭여행을 3개월 정도 이렇게 다녀오면서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 시간이었고 많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제 첫 번째 유럽 배낭여행이었고 그 이후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느끼는데 이 뭔가 전문가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여행은 좀 남달라야 된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 그림 익숙하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서 뭐 누가 그린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이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밀레에 이삭 줍는 사람들 혹은 이삭 줍는 여인들 이삭 줍기 뭐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삭 줍는 여인들인데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들판은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로 한 50분 정도 가면 있는 마르비종이라는 도시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굉장히 전원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이고 이 마을에 가면 지금도
이게 180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만 지금도 이런 풍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와서 하도 이렇게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니까 벌판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가면요, 이 이삭죽기라는 그림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으로 보입니다만 굉장히 슬픈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죽기, 무슨 이삭을 줍느냐? 밀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기 밀을 재배했고 저기 뒤에 보면 수레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수확한 밀들이 쌓여 있죠. 근데 이 밀들은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소작농들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땅 주인이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아주 조금의 인건비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땅 주인이 모든 것을 수확하고 남은 이 허허벌판에서 하나하나 떨어진 수확을 하는 과정에 있는 떨어진 밀이삭들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허리도 안 펴고 이렇게 주우면 이 여인들이 들고 있는 정도의 한 줌의 밀이삭이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얻으면 빵 하나 정도 구울 정도의 빵 한 덩어리를 구울 정도의 밀이 생기는 거죠. 요즘 여러분 무슨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뭐 로컬 크리에이터, 뭐 푸드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직업으로 들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크리에이터,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이 벌판에 떨어져 있는 밀이삭을 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야 돼요. 그냥 모으면 뭐가 됩니까? 그냥 하나 줍기만 하면 이건 뭐냐?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정보가 됩니까? 필요한 데이터들끼리 모이고 쓸모 있는 것들끼리 모여야 뭐가 되죠? 인포메이션,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을 때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력이 튀어나오는 거지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아이디어는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왜?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든 책을 읽으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뭘 하시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옷걸이를 잘 만드셔야 돼요. 네, 이 옷걸이를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내 인생의 폴더를 여러 개를 잘 만들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폴더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폴더를 왜 만들어 둡니까? 그 폴더의 주제에 맞는 자료들만 거기 집어넣으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폴더를 혹은 옷걸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전문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음식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저만의 폴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음식,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경험하는 음식이라도 이 음식을 딱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제 스스로에 있는 폴더에 얘가 저절로 분류되어 가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100번, 1000번 먹어도 모르는 사실을 저는 한두 번만 먹어봐도 그 음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분야들, 앞으로 내가 관심 갖고 싶은 분야, 혹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에 대한 폴더, 혹은 옷걸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책을 읽어도 여행을 다니더라도 영상을 보더라도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책을 쓰고 나니까 방송에서도 불러주고 세계 테마 기획을 제가 2014년도에 세계 테마 기획을 출연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앞으로 세계 테마 기획 출연을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출연료는 얼마 안 되는데 세계 테마 기획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게
제가 이게 2014년 1월에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9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재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태평기행은 EBS가 만들었고 공짜로 유통할 수 있는 거라서 어느 채널에서 틀어도 됩니다. EBS와 계약만 되면. 그래가지고 지금도 재방송이 되고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EBS를 보고 세계테마기행을 보고 그때는 수염이 없던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혹시 세계테마기행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보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이 문제에서 어떤 사람 이것도 이제 성향에 따라서 있겠죠.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나는 안정적이고 매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을 택할 때야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위험하더라도 혹은 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성향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평생 직장이 맞는 말일까요? 나의 평생 직업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은 평생 직업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고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약사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라이센스에 목을 매다냐면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면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직업적인 안정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냐 어떤 직장이냐가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고민거리가 될 텐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물론 기본적으로 칼럼과 책을 쓰는 일이지만 그 외의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 전문 프리랜서의 전문직 프리랜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의 영역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선생님 제가 이쪽으로 조금 옮겨도 되죠? 예, 우선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칼럼을 쓰죠. 뭐 신문, 잡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의외로 회사에서 만드는 사내에서 유통되는 사내보,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이름을 걸고 외부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내는 사외보,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칼럼을 필요로 하는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칼럼은 제 직업의 본질이긴 한데 칼럼을 써서는 돈을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고료가 굉장히 싸요. 신문에도 그렇고 잡지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즘은 종이 신문이나 종이 잡지 자체가 여러분들도 잘 안 보시잖아요. 전부 인터넷으로 이렇게 웹으로 보고 이렇게 모바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텍스트 시장, 글을 써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시장이 거의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이걸 계속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칼럼니스트라는 전문적인 직업인의 그 사회적인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요즘 박 작가 어디 신문에 쓰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이 썼던 대표적으로 연재했던 칼럼은 어느 신문에 썼어? 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딱히 이렇게 이름도 없는 그냥 독립매체나 뭐 이런 데 막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합니다. 적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뭐 이런 정도의 자기 지면을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몇 년씩 가지고 있어야, 혹은 우리 여기 부산 경남으로 치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뭐 이런 정도에는 자기 칼럼을 이걸 자기 이름을 달고 쓰는 것을 기명 칼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싸요.
보통 신문에 칼럼 쓰시면요, 칼럼 하나 쓰시면 한 7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는 한 15만 원, 정말 많이 주는 데는 30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문의 칼럼 가격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식당에서 먹는 공깃밥 가격. 네, 공깃밥은 20년 전에도 1,000원이고 지금도 1,000원이죠. 네, 이게 근데 칼럼은 이제 그 다음에는 책입니다. 이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떤 취직보다는 나는 이런 일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슨 일부터 해야 되지? 나는 어떤 평생 직업을 갖겠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도전해야 될 과제는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대표 저작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은 곧 너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출판 시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고 출판 환경 자체가 책을 출판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책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눈 밝은 출판사들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만 해주면 출판사가 자기 비용으로 다 출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책을 가급적이면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칼럼과 책을 많이 쓰시다 보면 이 두 개로는 밥 먹고 못 살아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현재 출판 시장에서 책만 써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유시민 작가 정도? 그 정도. 나머지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 책과 칼럼을 열심히 쓰시면 강의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이 강연 시장이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시니까 지금까지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만 뵀는데, 우리나라 강연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강의 말고 사회에서 하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하는 이 평생교육 이런 강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신입사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직원교육, 그 다음에 뭐 임원교육, 그 다음에 진급자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게 모든 공기업,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민간기업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의 수요가 필요한데, 이 강의가 누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연예기획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을 관리해주고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홍보해주는 연예기획사. 그래서 그 연예인이 출연한 드라마에서 출연료를 얼마를 받으면 거기서 몇 퍼센트는 기획사가 먹고 몇 퍼센트는 그 해당 연예인이 가져가고 이런 건데, 강연 기획사도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그러면 그 강연 기획사에 내가 등록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획사가 하는 모든 강연에 이 사람을 우선 우리는 이런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우리 이런 사람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강연 기획사가 저한테 연락해서 박상현 작가님 이번에 어디 강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한 사람당 얼마 강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획사가 얼마, 그 다음에 너한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장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일단 강연 기획사에 그러니까 그 인력 풀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이 팔리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높은 고소득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강의 시장에서 예를 들면 A 클래스, 그러니까 특 A 클래스는 보통 강의료가 얼마냐면 한 번 강의에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7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7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만 원까지. 2시간 강의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연봉의 절반을 벌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급 정도가 얼마를 받느냐면 300에서 한 500 정도. 그 다음에 그 A 밑에 있는 B 클래스 정도가 강연료가 한 200에서 300 시간 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한 1년에 한 달에 강연만 한 10번 하더라도 어지간한 전문가들의 연봉보다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혹은 지금도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시거나 이러다 보면 뭐 지자체에 누구누구 강사 불러가지고 막 그 강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그 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굉장히 이 강연 시장은 흥미로운 시장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강연 시장이 절대 안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 강연 전문가들은 안 불러요. 말 잘하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듣다 보면 그럴 뜻은 해. 이 강사를 길러나는 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게 하는 방법.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 시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전문가 시장에서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인 걸 따지는 거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 힌트만 드리면, 요즘은 유명 유튜브들도 강의 시장에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유명 유튜버들, 테마를 잘 잡은 친구들, 특히나 여행 유튜브 하는 친구들 중에서 쟤 얼마나 벌지 싶은 애들 있잖아요. 쟤 정말 얼마나 벌까라고 하는 애들, 그 중에서 B 클래스 정도, A 클래스 말고, A 클래스는, 제가 말하는 A 클래스는 구독자가 100만 이상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 빼고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 10만에서 한 50만 정도 사이 있는데 꽤 괜찮은 인문학적인 여행을 한다, 이런 친구들은 강의 시장에 굉장히 인기 강사들이에요.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튜브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강의로 돈 벌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이고, 제가 이 시장에서 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게 방송.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방송 출연을 해야 대중적인 인지도를 좀 쌓아야 강의 시장에서도 몸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성향상 이 방송하고는 안 맞는 스타일인데, 늘 그 방송은 부르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재밌는 일도 많지만, 결국 이 방송은 제가 늘 하면서도 남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은데, 아무튼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제가 컬럼을 쓰고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강연을 하고 방송을 나가는 것은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 이 음식 전문가의 관점에서 매일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4가지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요거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음식 전문가가 됐을 때 이 전문가의 역량을 좀 더 넓게 펼쳐봤을 때 할 수 있는, 혹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4가지 활동에 대해서 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첫 번째,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미식 투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제일 큰 여행사인 하나투어하고 제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박상현과 같이 가는 미식 투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 일본의 큐슈, 후쿠오카나 이런 지역을 3박 4일로 풀 패키지로 항공권, 그 다음에 뭐 버스, 그 다음에 숙소, 음식, 이걸 여행사에서 다 제공하는, 심지어 가이드까지 있는 풀 패키지가 3박 4일짜리가 보통 얼마냐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벌써 2017년도 6년 전 건데 얼마입니까? 3박 4일인데 150만 원이에요. 왜? 좋은 거 먹여준다.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팔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 투어는 앞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제 노년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뭐 제가 지금 앞으로 다니는 곳은 뭐 지중해 이런 쪽으로 다니고 하면 의외로 이 여행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뭐 가치 있는 여행 그리고 이런 여행들에 대해서 점점 앞으로 요즘 여러분 여행도 그냥 좋은 데 가서 보고 와 좋다 그리고 인증샷 찍고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전문화됩니다. 건축 좋아하는 사람은 건축 전문가와 그 유럽에 아주 깊이 있는 건축 여행을 하고 싶어하고 미식에 관심 있는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음식 전문가와 그 지역의 아주 지역색이 짙은 향토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의 음식까지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전문화되면 그 전문화된 수요를 누가 채워줘야 되냐? 결국 전문가들이 채워야 돼요. 이런 역할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벌어지고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한 미식 투어는 너무 재미없겠다. 그리고 앞으로 좀 여유가 있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하나 개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일본 역전 식도락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행은 아주 심플합니다. 도시와 도시를 기차만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기차역 주변에서만 노는 겁니다. 기차만 왜냐면 여러분 그 일본은 철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JR 패스 뭐 지역마다 또 여러 가지 기차 패스가 있는데 그럼 일주일에 얼마, 한 달짜리 얼마, 두 달짜리 얼마 그러면 무제한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보통 유럽에도 유레일 패스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패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만 있으면 기차만 타고 굉장히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기차를 타고 제가 일본을 다니다 보니까 일본은 역 앞에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굳이 멀리 다닐 필요 있을까? 일본 역과 역을 오가며 그 지역의 향토 음식과 그 지역의 지역 술을 마시면서 그 지역을 이해하는 이런 여행은 어떨까? 그리고 많이 안 움직여도 된다. 이건 나이 든 사람, 중장년층들한테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일본 전국을 기차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고 뭐 잠깐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면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도 좀 웃겼는데 이 기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 기차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1층으로 들어왔다가 2층으로 올라가고 혹은 지하로 내려가고 이 계단을 계속 오락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기차역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처럼 혹은 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에 이 지역에 있는 시골역 이런 데 가면 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캐리어를 끌고 다닐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기차 여행부터는 배낭만 짊어질 수 있는 배낭만 메고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제가 뭐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면 항상 그 역에서 그 지역의 음식과 술을 사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바깥 풍경을 즐기면서 이렇게 술과 음식을 즐기는 이런 여행들을 하고 뭐 여기는 이제 기차 안에서 이 겨울 풍경, 겨울에 이런 겨울 풍경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너무 정적이어가지고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중장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여행.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이미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식투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축제. 요즘 여러분 축제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음식 축제, 음식을 테마로 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를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그 축제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축제가 여러분들 그 축제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축제 다녀보면 뭐 유명한 축제다 했더니 볼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다 이러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축제는 대부분 먹는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 위에 여러분 보시면 왼쪽 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축제 뉴욕에서 벌어지는 와인 앤 푸드 페스티벌, 이게 뉴욕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음식 축제 싱가포르의 푸드 페스타. 싱가포르 푸드 페스타는 왜 유명하냐면 도시 전체가, 싱가포르이 도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전체를 이 축제의 무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싱가포르를 놀러 가면 정말 음식의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옥토버 페스터, 많이 아실 텐데 독일의 위넨에서 열리는 맥주 페스티벌, 옥토버 10월에 벌어지는 맥주 축제. 한데 맥주 축제가 이게 독일의 유명한 맥주 브랜드들마다 천막을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안이 천막 안이거든요. 그 천막 안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데 보통 천막 사이즈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냐면 5,000명. 왜냐면 천막 안에서 한 5,000명이 이렇게 생맥주 마시는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이런 천막들이 그냥 아주 수십 개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게 장관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미국의 포틀랜드, 시애틀 바로 아래에 있는 미국의 포틀랜드인데, 맥주 좋아하시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맥주도 보통 이렇게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우리 뭐 하이트나 이런 그 라거 맥주들 말고, 요즘은 또 이제 작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맥주 좋아하는 맥주 덕후들이 반드시 가야 될, 혹은 맥주 덕후들의 성지가 어디냐면 미국의 포틀랜드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맥주 양조장들도 많을 뿐더러 1년 내내 맥주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고, 여기에서는 왜 여기가 성지가 돼버렸냐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 열반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널바나, 그냥 니르바나라고 해요. 널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포틀랜드라는 도시는 이 열반을 니르바나를 그래서 니르를 빼고 앞에다 이걸 비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비어바나라는 단어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비어바나가 뭐냐? 맥주로 열반에 이르는 경지를 비어바나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포틀랜드를 찾는 것은 맥주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성도들은 반드시 한 번은 가고 싶은 도시가 이 포틀랜드. 네. 자, 이런 음식 축제들이 있는데, 이 음식 축제들은 이 5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음식 축제를 완성하는 5가지 요소. 첫 번째, 어떤 주제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공간에서 하느냐. 네. 공간이 주는 힘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성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래머의 역할입니다. 저 같은 칼럼니스트나 이 푸드 콘텐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음식 축제 프로그래머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부산국제영화제, 혹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부산 경남 요 인근 지역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자봉, 여기 뭐 신청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자봉 경험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아무도 출발할 당시에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출발부터, 그리고 출발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게 됐는데,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는 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요,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전문 프로그래머 제도가 있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자, 당신은 중동영화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1년 내내 뭐 하냐면 중동에서 열리는 영화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들을 뽑아오는 거죠. 그다음 당신은 유럽 영화 전문가. 그럼 이 사람은 1년 내내 유럽에서 열리는 영화제만 쫓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새로운 영화들 혹은 아주 그 가능성 있는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축제가 저희가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제가 그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부산의 영화의 전당에서 푸드 필름 페스타라고 음식 영화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 음식 영화제를 완성하는 4명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여자 2분은 영화를 선정하시는 분들이고 저와 제 옆에 있는 남성 이렇게 남자 2명은 음식 이벤트를 기획하는 프로그래머예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드리냐면요. 여성 2분은 끊임없이 음식을 소재로 혹은 테마로 한 영화만 계속 발굴합니다. 그리고 그게 배급이 가능한지, 그게 우리가 틀 수 있는지 이걸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영할 수 있는 영화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저와 옆에 있는 친구는 뭘 하냐면 그 영화들이 나오면 1년 내내 이 영화들을 가지고 어떤 재밌는 음식 이벤트를 붙여보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민하면 이 영화제, 이런 축제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푸드 필름 페스타를 2016년에 처음 기획을 했습니다. 왜 기획을 했냐면 여러분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이 기본적으로 좌석은 2,000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넓죠. 거대한 스크린이 있어요. 가끔 여기는 뭐 주중에 보면 가끔 영화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영화를 보기도 하고 특별 상영 같은 것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영화를 볼 때는 꼭 팝콘하고 콜라만 마셔야 되지? 네. 삼겹살 좀 구워가면서 영화를 보면 안 될까?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니 삼겹살 구워가면서 영화 좀 보고 소주도 한잔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한번 실현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고 제가 이게 왜 그래야 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몇몇 그 프로야구 야구장에 보면 삼겹살 존이 따로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 있는 삼겹살 존이 있는데 이 삼겹살 존이 제일 빨리 매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는 야구장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잡혀갔어요. 그리고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대에는 위법한 일이 어떤 시대에는 위법하지 않고 괜찮은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 어떤 시대에는 위법한 일이 되죠. 불법한 일이 되죠. 예를 들면 198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시내버스에서도 담배를 폈고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폈고 극장에서도 담배를 폈어요. 근데 30여 년이 지나니까 이 세 곳에서 담배를 절대 못 피죠. 피면 경범죄입니다. 네,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획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영화제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기획할 때 합시다 그랬을 때 온갖 행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 공간에 사람들이 이 거대한 스크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영화 좀 보게 합시다. 이 단순한 논리로 해가지고 이걸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가 일간 방문자로 따지면 부산국제영화제보다 저희가 관객 수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유료 티켓은 8분 만에 매집니다. 저희가 유료 티켓 가격이 보통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인데 그 티켓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그 매진이 되죠. 네, 그만큼 저희가 자신 있게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완성도를 높여놓으니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유료 관객들 중에는 7년 내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7년 내내.
7년 내내 티켓을 끊어가지고 영화 다 보고 유료 행사들 다 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음식 축제를 반드시 할 때는 그 한 해 그 해마다 부산 경남의 음식을 하나씩 테마를 잡아가지고 그분들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우리가 내가 무슨 행사를 기획할 때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부산의 돼지국밥을 좀 제대로 조망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선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돼지국밥집 주인들을 한 3명만 모아놓으면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처음에 기획을 했어요. 근데 누가 오지를 않아. 막 가가지고 돼지국밥 단골집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제발 한 번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셔가지고 얘기만 좀 해주시고, 그 돈은 저희가 드릴 테니까 수육 좀 하고 돼지국밥 국물이라도 좀 먹을 정도만 좀 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을 겨우겨우 저희가 이제 설득해가지고 출연해 주시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행사인데 좀 각자 다들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돼지국밥집 주인장들 3명을 한 공간에다 몰아넣으니까 자기가 가져온 걸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가져온 게 보이잖아. 저 상대가 우리 집보다 좀 더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제대로 준비해 온 것 같아. 그럼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당장 가게에 전화를 걸어요. 야, 이거 하고 이거 좀 갖고 온나? 그럼 이 집이 갖고 오면 다른 집은 또 어쩌겠어요? 또 서로 전화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서로 막 그럼 경쟁이 붙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야, 장사 접어라, 빨리 온다. 그날 장사를 다 잡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자기들끼리 유니폼을 맞춰 입고 온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게 만 한나절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좋은 기획자는 좋은 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좋은 행사를 완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구나. 우리는 약간만 이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몰아넣는 것까지만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이게 하루에 티셔츠 맞춰 입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앞치마 맞춰 입고 이래가지고 하고 이날 3만 원 주고 이 행사에 들어왔던 관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선물도 많이 받아갔죠. 그래서 이 지역민들의 이런 욕구들을 어떻게 분출시키느냐, 이것도 좋은 기획자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리고서 제가 목포에서도 요즘은 이제 전라도로 좀 많이 다니고, 내년부터는 제가 내년에 또 할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라면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라면에서 신라면이 제일 유명하죠. 신라면은 부동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신라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공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습니다. 제일 엄청나게 큰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신라면의 80%가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작년부터 라면 축제를 해요. 올해도 지금 지난주에 했구나. 라면 축제를 이번 주가 아니네. 라면 축제를 하는데 축제가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없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제가 이제 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기획이어가지고 내년 축제부터는 이 라면 축제의 성격을 확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미에 11월 달에 열리는 라면 축제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하는 거고, 그래서 목포에서도 굉장히 제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랜딩입니다. 이 브랜딩은, 근데 이제 저는 좀 점잖은 그 마칼럼니스트로서 남고 싶어가지고 개별 음식점을 컨설팅해주면 기회도 많고 돈도 많이 벌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별 음식점을 하지는 않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혹은 식품 기업, 여러분들 보시면 요 부산에 있는 삼진어묵 잘 아시죠? 삼진어묵을 제가 시작할 때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브랜딩 작업에 참여해가지고 삼진어묵을 쭉 제가 했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여기도 삼진 아묵 이렇게 아묵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필리핀 1호점을 제가 이제 진출시켜서 해외 진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해, 여기 인제대 김해 올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은 김해 뒷고기 브랜딩 작업. 그래서 우선은 지금 뒷고기의 역사 그리고 뒷고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담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올 12월 중순쯤 되면 탈고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의 음식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묵 교수님 지금 몇 분? 네, 알겠습니다. 어묵을 기획할 때도 이런 겁니다. 지금 똑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한테 어묵은 원래는 오른쪽의 이미지였죠. 저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어묵은 같은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어묵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저렇게 길거리 음식으로만 소비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 어떻게 바꿀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 삼진어묵에서 도입한 게 베이커리형 매장. 어묵도 이제 우리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드에서 빵을 사듯이 이렇게 접시 들고 집게 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져다가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이전에 어묵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그거였죠. 재료를 사서 집에 가서 반찬을 만들어 먹는 식재료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묵은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어묵을 빵처럼 사자마자 먹을 수 있는, 혹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걸 위해서는 브릿지 상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브릿지 상품으로 기획했던 게 바로 어묵 고로케. 이게 왜 이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뭔가 이 기획을 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지는 기획,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기획입니다.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기획하겠다, 도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판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기획이지, 여기서 조금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획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판을 읽는 눈을 가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매장이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긴 욕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KTX 타고 서울 부산 왔다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저는 대전역에만 KTX 열차가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왜 나쁘냐면, 기차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성심당 그 패키지를 들고 타는 거야. 한타로 부추빵, 뭐 튀김 소보로 이걸 막 사가지고 막 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부산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차 타러 가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 거야. 이게 왜 대전에 성심당은 되는데 부산 어묵은 안 되지? 그래서 부산 어묵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목표가 뭐였냐면 성심당을 이기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 어묵, 삼진어묵 매장을 부산역에 냈죠. 부산 어묵에 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삼진어묵 KTX 부산역 철수 월 매출 13억 명물 이제 못 봐.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당시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막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월 매출 13억이라는 것은 요 매장에서 한 달 매출이 13억, 어묵 팔아가지고 13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장이 몇 평짜리 매장이냐? 24평짜리 매장이었어요. 24평짜리 매장에서 한 달에 어묵을 13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156억 정도 되죠. 뭐 빼고 150억이라고 치. 1년에 24평 매장에서 150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매장을 KTX를 운영하는 회사가 코레일이라고 하죠. 코레일 유통이 여기서 이제 월세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를 월세로 받았냐면, 여기는 정액제가 아닙니다, 월세가.
수수료 매장이라 그래가지고 매출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억이다. 150억, 1년 매출이 150억이다. 10%다. 월세를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까? 15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0%다.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까? 30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10억, 그 15억과 30억의 중간쯤 한 20억 정도를 먹었다고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코레일은 24평 매장에서 임대료로 1년에 20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월 임대료를 대체 얼마를 받은 겁니까? 월 임대료를 24평 매장의 월 임대료를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24평 매장에 월 임대료 1억 7천 내고 장사하라 그러면 누가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삼진어묵은 5년을 계약하고 한 100억 정도를 임대료로 냈어요. 코레일. 근데 너무 비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코레일이 야 그럼 넌 나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지금은 부산역에 황공어묵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장은 이제 그냥 뭐가 됐냐면 저는 이제 뭐 삼진어묵이 여기 들어가건 황공어묵이 들어가건 어떤 어묵이 들어가든 상관없고 이제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버렸냐. 부산에 대표하는 어묵 기업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의 성격을 바꿔버려요. 저는 그게 제일 뿌듯하다. 원래 여기는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었냐면 여기가 부산역에서 가장 중심된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예 코레일에서 SPC 계열의 브랜드들 던킨도너스, 파리바게뜨, 파리크루아상 뭐 이런 파스쿠치 이런 브랜드들만 들어가는 매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파리바게뜨도 못 들어와요. 왜? 이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한 건 이제 부산에 어묵 업체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년 장사하고 쫓겨날 때 마지막 영업을 끝내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삼진어묵의 2대째인 박종수 대표님 그리고 가운데가 삼진어묵 3대째인 박영준 대표 그리고 저 현판 뜯어내고 저희끼리 마지막 울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역에 들어가지 말자 이러면서 했었고 이건 뭐 저희가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삼진어묵 1호점 오픈하고 개업식 날 같이 오픈에 고생했던 사람들 이런 일까지 합니다. 실제로 마칼럼니스트가 글만 쓰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이런 일까지 하고 요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은 원래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재작년에 3년 전에 부산으로 왔습니다. 고향으로 와서 제가 이제 노를 부산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어요.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산에 혹은 부산과 경남의 음식 콘텐츠, 로컬 푸드에 대해서 좀 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어떤 지역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점 평가의 지표가 있어요. 책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건 뭡니까? 프랑스에서 나오는 미슐랭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이 미슐랭 가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20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서고 왼쪽에 있는 것은 타베로그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레스토랑 평가하는 건데 두 개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미슐랭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음식 전문가들을 그 레스토랑에 보내요. 이걸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막 평가 지표가 있어요. 거기다 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 몇 점, 별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타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타베로그는 뭐냐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용자들이 내가 이용하고 나서 느꼈던 이 집에 리뷰 쓰고 그 다음에 평점 주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베로그는 일본에서 이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용자가 너무 많으면 평균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공신력 있는 사이트고 일본 여행을 하는데 일본 음식에 관심이 있거나 일본어를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여행 정보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타베로그만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도시다우려면 그래서 음식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오기 전부터 사실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의 맛이라는 책자를 매년 발간합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면 최근에 이제 책 표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저는 원래 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 없이 하다가 부산에 내려오면서부터 이 책을 작업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런 음식점 평가서들이 어떨 때 제일 권위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어떨 때 제일 권위가 없어지냐면 들어가야 될 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집이 빠질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실수나 혹은 그 집이 알고 보니까 뭐 세금이 엄청나게 체납됐더라 이런 이유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봤는데 이걸 어떻게 맛집이라고 추천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집이 들어가면 그 전체의 권위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부터 하고 있는 작업은 뭐 어차피 이 책을 좋은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칼질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 350개 음식점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매년 한 50개 이상씩 쳐냅니다. 이 집 안 돼, 이 집 못 되면 안 돼, 막 쳐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쳐내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하고 함께 막 쳐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작년에 만들고 올해 2023년 판으로 나온 최종판에서는 한 220여 개 정도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년판 이제 2024년 판도 최근에 선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또 한 50개 정도 또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게 한 170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70개 정도 부산 시내에 여러분 음식점이 몇 개냐면 44,000개 정도 됩니다. 44,000개 정도에서 170개면 이건 누가 봐도 권위를 인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그래서 계속 칼질을 했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거 음식점 다니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전국 단위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음식점 레스토랑 평가가 뭐냐면 블루리본 서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여기에 선정된 집은 이 블루리본이 박힌 스티커를 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음식점을 오픈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픈한 그 해 혹은 1년 안에 그 다음 해까지 1년 안에 이걸 받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활을 걸어요. 못 받은 건 문 닫아야 돼요. 왜?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게 진짜 목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다?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매년 해가지고 이런 게 한 17개 이상 축적되어 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저런 집은 이거 괜찮은 집인가 본데?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칼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부산에서 제발 이런 일 바란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부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판을 드리면 이제 붙이기 시작해요.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발표할 집들은 미리 현판은 다 갔습니다. 2024년 부산에만. 벌써 붙이는 집들이 있고 벌써 붙여서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하나 둘씩 모이면 그게 이제 부산 다음 음식점의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책을 제가 소개한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면서 부산 음식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소개하고 있는 마카로니스트 박상현입니다. 부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고 충돌하고 교류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자연환경적으로 본다면 부산은 우선 바다와 강이 만나고 그 바다 역시 남해와 동해가 만나고 심지어는
날씨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부산의 바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1876년 부산항은 한국에서 세계를 향해 가장 먼저 열린 항구였고, 그로 인해 외국의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부산항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은 남쪽의 음식과 북쪽의 음식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되었죠. 부산 음식에는 이러한 충돌과 교류의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충돌하고 교류하는 지역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본다면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고,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의 마르세유, 그다음에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들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이스탄불, 이런 지역들은 문화와 문명이 교차함으로써 다양한 식문화를 발전시킨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이 문화와 문명이 활발하게 교차하는 지역이 바로 부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와 문명이 활발하게 교류한 지역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개방적이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사람들의 성향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도 바로 개방성과 역동성입니다. 부산 음식에는 이러한 개방성과 역동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산의 향토 음식이라고 불리는 돼지국밥, 밀면, 어묵 등의 음식도 부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는 있지만, 부산 사람 특유의 개방성과 역동성이 이 음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만큼 음식의 진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부산에 와서 그 음식을 먹어볼 때 비로소 부산다운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환경, 부산의 역사, 그리고 부산 사람들의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성향이 만들어낸 다양한 부산 음식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음식은 사라지는 것이 숙명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부산 음식의 과거와 현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의 전통적인 향토 음식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의 대표 음식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최신 트렌드의 음식들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맛깔난 음식, 지역별 상세지도, 위치, 전화번호, 가격 정보까지 부산의 맛 한 권이면 이미 여러분 부산을 다 모험하십니다. 부산 음식을 사랑하고 부산 음식을 공부하는 마칼럼니스트로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을 가장 흥미롭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부산의 맛입니다. 제가 이거 촬영하는 여러분들 지역의 음식을 소개하는 방식에서도 맛을 얘기할 때 맛 자체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 부산, 이 맛이 탄생한 지역의 어떤 역사와 환경이 어떠하다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라는 건 굉장히 인문학적인 주제입니다. 맛을 보고 이런 거는 아니고 굉장히 인문학적인 주제고, 제가 이제 만들다 요즘 이제 올해 하는 프로젝트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고, 제가 이 마칼럼니스트라는 전문가로서 한 10년 전부터 꿈꿔왔던 작업인데, 무슨 작업이냐면 부산의 식재료들을 가지고 그 식재료에 부산의 스토리를 입혀서 부산에 있는 요리사들이 부산다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김해에 있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김해의 역사와 전통, 스토리를 담아서 김해의 요리사들이 김해다운 음식을 만들면 어떨까? 그걸 저희가 이제 비푸드 레시피 이래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부산다운 음식 23가지 이걸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지는 각각 다르지만 같은 레시피북을 만들어서 이 레시피북을 온라인으로 혹은 이 책자 형태로 저희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나눠주고 있고 이미 부산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호텔에서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산에서 저기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롯데 호텔이나 이런 특급 호텔에서 국제 행사 같은 거 하면 여기서 저희가 개발한 음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오찬, 만찬, 뭐 조찬 혹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칼럼니스트가 뉴스에까지 저녁 뉴스에까지 불려가가지고 소개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이제 이건 부산에서는 매년 이 작업을 진행할 거고 이게 부산이 성공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로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런 걸 좀 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걸 이런 작업들이 제가 하는 일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근데 이 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역을 이해하는 것도 제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셀프들을 모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우리 그 5명의 셀프들을 정말로 3년 동안 제가 가서 상고초려를 하면서 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요리사들 어떤지 여기 지금 식품 전공한 친구들도 계신데 요리사들 진짜 성질 더럽거든요. 정말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고 남의 말이 내 입 절대 안 듣고 하여튼 근데 이런 인간들을 다루려면 제가 더 성질이 들어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3년 동안 모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었냐면 일단 요리사로서 경력이 20년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는 우리 마지막에 도와준 친구고 오른쪽에 있는 5명은 전부 다 경력 20년 된 전문 셰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산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셰프여야 됩니다. 요 한 가지 조건만 딱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프랑스 요리사, 이탈리안 음식 요리사, 그다음에 일본 요리사,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전통 음식 그 중에서도 사찰 요리, 궁중 요리 전공한 친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저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저희가 이걸 위해서는 뭐 막 1년 동안 같이 일본도 다니고 식재료도 탐방하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식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음식 관련한 인플루언서들 초청해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과정, 이 음식을 저희가 만든 과정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직업,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혹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냐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직업인으로서 음식 전문가라는 직업인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보여드렸지만,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이 프리랜서라는 조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프거나 혹은 내가 다치면 전혀 들어오는 수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이 프리랜서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불안감만 해소된다면, 심지어 이런 불안감만 해소된다면 저는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직업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전문가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마칼럼니스트가 되십시오, 음식 전문가가 되세요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직장보다는 자기만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내가 어떤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해야 될지는 반드시 한 번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일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적이나 지지응답 학생. 네. 혹시 그 편식 극복법은 있나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예. 그 특정 재료를 못 먹어서 잘 못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혹시 특정 재료란 게 뭔가요? 당근을 못 먹어서 김밥이나 비빔밥 예. 이런 거 먹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빼내려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혹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두려움을 줄이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거는 이제 그 네오푸드포비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이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이를 못 드시는 분은 오이 비누도 못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당근 못 드시는데 내가 당근을 왜 못 먹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고수 있잖아요. 네, 코리앤더, 샹차이, 이거를 베트남 국수, 쌀국수에다가 누구는 듬뿍 올려 먹고 누구는 그것만 들어가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것은 편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요, 사람마다 어떤 냄새를, 아까 제가 후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후각 점막에는 우리 이 비강이라고 하는데, 이 비강에는 후각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정 냄새를 굉장히 지독하게 느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각각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많은 게 뭐냐면 오이의 그 신선한 향을 엄청난 비린내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고수를 못 먹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먹습니다. 유전적으로 그 향을 생선 썩은 비린내로 느끼도록 타고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고쳐집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걸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이를 못 먹는다?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근도 오이만큼은 아닌데 그 유사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응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적응 안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자 좋은 것만 먹고 살기도 짧은 세월에 싫은 것까지 굳이 먹으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못 먹는다? 그건 절대 편식이 아니고, 그리고 편식을 한들 그거 아니라도 먹을 건 세상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겁자지 마시고 못 먹으면 그냥 못 먹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걸로 만족감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남이 뭘 못 먹는다, 우리 혹은 우리 조카가 뭘 못 먹는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를 낳았을 때 우리 애가 뭘 못 먹는다 내버려 두십시오. 못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났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이 두려움을 절대로 극복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편식이다, 편식은 나쁜 거다라고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할 무엇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못 먹어도 됩니다. 당근 못 먹을 수도 있죠.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미식가가 아니더라도 맛 컬럼니스트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음식을 맛을 평가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식가가 아니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미식가는 뭘까요? 이게 프랑스어로 구어메라는 단어가 일본 사람들이 이 프랑스어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미식가라는 한자를 빌려와가지고 미식,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먹을 식자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 뭔가 아름다운 거, 거창한 걸 먹는 게 미식가다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프랑스에서 구어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먹는 게 뭔지 알고 먹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합니다. 이게 미식가의 올바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전문가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얘는 아마 식재료가 여기 있고 여기 식재료, 가을에는 이런 걸 먹어줘야지, 그리고 가을에는 이것 중에서도 뭐 저기 서해안에 뭘 먹어줘야, 이런 식으로 알고 먹는 게 미식가고, 뭐 굴이네?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미식가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만 있다면 충분히 누구나 미식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끔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뭐냐면 미식가와 또 동일한 게 뭐냐면 절대 미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의 물방울, 뭐 이런 음식 영화들, 음식 막 보면 이상한 놈들이 있죠. 와인 얘는 저기 보르도의 생테밀리옹, 예를 들어 2003년도 저기 메를로로 뭐 만든 어느 양조장관에 뭐 이렇게 맞추는 녀석들이 있죠. 그럼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맞추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먹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자, 절대 미각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미각은 어떻게 되냐,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 많이 먹어본 사람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 데이터 값이 많거든. 데이터 값이 많은 사람이 절대 미각이지, 타고난 미각이 홍시맛이나 해서 홍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절대 미각은 여러분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미각이 후진가? 라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이 저 사람보다 많지 않을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날이, 그리고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각은 지금보다 점점점 나아질 겁니다. 왜? 경험치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네, 더 질문 없으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